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천황의 목소리는 일본 역사상 전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이 직접 국민에게 말을 건 것도 처음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내용이었죠. 패전을 인정하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원자 폭탄 2발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폐허로 만든 지 불과 며칠 후였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로부터 불과 70년 후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는 사실입니다. 폐허에서 기적으로 이 극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일본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이 나라는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무려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왔거든요. 사코쿠 정책이라 불리는 쇄국 시대였죠. 외국인은 들어올 수 없었고 일본인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고립의 시기에 일본 고유의 문화가 꽃을 피웠고 경제도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이 폐쇄적이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발전된 국가 중 하나로 탈바꿈했을까요? 그 과정에는 외세의 강압, 내전과 혁명, 급속한 근대화, 그리고 참혹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4만 년 전 첫 정착민이 도착한 순간부터 20세기 경제 기적까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파란만장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열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약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온 최초의 정착민들은 농업 기술과 금속 가공 기술을 가지고 왔죠. 이들은 영구적인 마을을 세우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복잡한 사회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기원 후 3세기 무렵이 되자 일본 남부 지역에 최초의 왕국이 등장했는데 바로 야마토 왕국이었습니다.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한 이 왕국은 천황이라 불리는 군주가 다스리는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갖추었죠. 초기 일본 문화는 대륙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552년 한반도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고 이는 일본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645년에는 타이카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이 개혁은 중국의 통치 체제를 모델로 삼아 일본의 정치 구조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황실의 궁정이 고정된 위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천황이 바뀔 때마다 수도도 함께 옮겨갔거든요. 794년 간무 천황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를 헤이안큐, 지금의 교토로 정한 것이죠. 이로써 약 400년간 지속된 헤이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보였던 이 시기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황실의 권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궁정의 귀족들은 화려한 문화와 예술에 몰두했지만 정작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데는 소홀했던 거죠. 그 결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는 지역 귀족들이 점점 더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약해지면서 봉건제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방의 강력한 전사 집단들이 세력을 키웠는데 그 중에서도 타이라 일족과 미나모토 일족이 가장 강했죠. 이들 전사 집단의 핵심은 바로 사무라이였습니다. 검술과 궁술에 능했던 이들 전사들은 주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1160년 마침내 황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헤이지의 난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타이라 일족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20년 후인 1180년 미나모토 일족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겐페이 전쟁으로 알려진 이 내전은 5년간 지속되었고 1185년 단노우라 해전에서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이끄는 세력이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리토모는 단순히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토에서 멀리 떨어진 가마쿠라에 새로운 정부를 세웠고 1192년 천황으로부터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위대한 장군을 뜻하는 말이었죠. 이로써 일본은
천황이 형식적인 권위만 갖고 실제 권력은 쇼군이 행사하는 독특한 이중 통치 체제에 들어섰습니다. 이 막부 체제는 놀랍게도 7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13세기 중반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역사상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몽골 제국이 일본 정복에 눈을 돌린 것이죠. 쿠빌라이 칸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 항복을 요구했지만 가마쿠라 막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1274년 대규모 몽골군이 규슈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숫자로는 압도적으로 열세였지만 사무라이들은 용맹하게 맞섰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몽골 함대를 덮친 것입니다. 대부분의 배가 침몰했고 살아남은 병사들도 황급히 철수해야 했죠. 쿠빌라이 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년 후인 1281년 그는 훨씬 더 큰 규모의 함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한국에서 동원한 14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었죠. 일본의 방어군은 석축 방벽을 쌓고 철저히 준비했지만 숫자의 열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또다시 거대한 태풍이 몽골 함대를 강타한 것이죠.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카미카제, 즉 신의 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일본이 신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나라라는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죠. 그런데 이 승리에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막부는 방어 준비에 재정을 거의 탕진했고 전투에 참가한 많은 사무라이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불만이 쌓여갔고 막부에 대한 충성심도 약해졌죠. 결국 1333년 고다이고 천황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황이 다식적 통치하는 시대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338년 아시카가 타카오지가 새로운 막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카가 막부는 이전 가마쿠라 막부만큼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권력은 전국에 흩어진 다이묘들, 즉 지역 봉건 영주들의 손에 있었죠. 이들은 각자의 영지를 다스리며 독립적인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다이묘들 사이에 동맹과 배신,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일본은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467년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온인의 난이 발발했습니다. 교토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 내전은 11년간 지속되었고 수도는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전쟁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었죠. 일본은 수십 개의 독립적인 영지로 쪼개졌고 각 다이묘들은 자신의 영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이 시기를 센고쿠 시대, 즉 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혼란의 시대는 동시에 군사기술의 혁신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닌자라 불리는 비밀 첩보원들이 등장했고 불교 사원의 승려들까지 무장하여 전투에 참여했죠. 그런데 1543년 일본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포르투갈 상선이 규슈 남쪽의 작은 섬 타네가시마에 표착한 것입니다. 이 배에 탄 포르투갈인들은 일본 땅을 밟은 최초의 유럽인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이 가져온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화승총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새로운 무기의 위력을 즉시 알아차렸죠. 불과 1년 만에 일본의 대장장이들은 이 총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고 곧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1556년 무렵에는 무려 30만 정이 넘는 총이 전국 시대의 전장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유럽 전체에 있던 총의 수보다 많았을 정도였죠. 포르투갈인들은 무기뿐 아니라 기독교도 전파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다이묘들은 총을 구하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한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작은 영주였죠. 그는 유럽의 화승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그는 3,000정의 총을 교대로 발사하는 전술로 당시 최강이라 여겨지던 타케다 가문의 기마대를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이 승리는 일본 전쟁사의 분수령이 되었죠. 노부나가는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며 일본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582년 그는 부하의 배신으로 혼노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노부나가의 죽음으로 통일 사업이 좌절되는 듯했지만 그의 가신 중 한 명이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히데요시의 출신은 놀라울 정도로 미천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군대에 들어갔고 탁월한 능력으로 계급을 올라 결국 사무라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일본 전체의 통치자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1590년까지 일본의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신 때문에 쇼군이 될 수는 없었죠. 대신 그는 칸파쿠라는 섭정의 지위를 택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사회 계급을 엄격히 고정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농민은 무기를 소유할 수 없었고 사무라이만이 칼을 찰 수 있었죠. 그는 심지어 조선 정복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2차례나 침략을 감행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598년 히데요시가 죽자 그의 어린 아들 히데요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히데요시가 지명한 5명의 섭정위원들에게 넘어갔죠. 이 섭정들 중 가장 강력했던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그는 히데요리에게 충성하는 세력과 자신을 따르는 세력 사이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600년 10월 21일 세키가하라에서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동군과 서군으로 나뉜 양측은 각각 약 8만 명씩의 병력을 동원했죠. 전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그 결과는 일본의 향후 250년을 결정지었습니다. 이에야스의 승리였죠. 1603년 이에야스는 천황으로부터 쇼군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도를 에도, 지금의 도쿄로 옮겼고 여기서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도 시대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는 무려 268년간 지속되었고 일본 역사상 가장 길고 안정적인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에는 엄격한 통제가 따랐죠. 도쿠가와 막부는 사회의 모든 측면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신분 제도는 더욱 엄격해졌고 각 다이묘들은 1년씩 교대로 에도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는 반란을 막기 위한 인질 제도나 다름없었죠. 막부가 특히 경계한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처음에는 포르투갈, 스페인과의 무역 때문에 묵인되었던 기독교는 점차 위협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신자들에게 천황이나 쇼군보다 신을 우선하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614년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고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637년에는 규슈의 시마바라에서 약 3만 7천 명의 기독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막부는 이 반란을 잔혹하게 진압했고 거의 모든 반란군을 학살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1639년 사코쿠 정책이 발표되었죠. 일본인은 해외로 나갈 수 없었고 이미 해외에 있던 일본인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외국 선박의 입항도 금지되었고 큰 배를 만드는 것도 불법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나가사키의 작은 인공섬 데지마였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만이 이곳에서 제한적인 무역을 할 수 있었죠. 중국과 한국과의 무역도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쇄국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일본은 내부적으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이 증가했고 인구는 3천만 명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상업과 도시가 발달했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죠. 에도는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키요에라는 독특한 목판화 예술이 발전했고 가부키와 분라쿠 같은 공연 예술도 꽃을 피웠습니다. 일본 문화의 많은 상징들이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되었죠. 하지만 18세기 후반부터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생산의 성장이 멈췄고 1780년대와 1830년대에는 대기근이 발생해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막부의 대응은 부적절했고 민심은 흔들렸죠.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영국 같은 서양 열강들이 일본 근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역 개방을 요구했지만 막부는 이를 거부했죠.
1853년 7월 8일 에도만에 검은 연기를 내뿜는 네 척의 거대한 군함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였죠. 페리는 미국 대통령 필모어의 친서를 전달하며 일본의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증기선과 강력한 대포를 본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막부는 1년의 유예를 요청했고 페리는 답변을 듣기 위해 다음 해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1854년 페리는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7척의 배를 이끌고 왔죠. 막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월 31일 가나가와 조약이 체결되었고 일본의 두 항구가 미국 선박에 개방되었습니다. 곧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도 비슷한 조약을 맺었죠. 200년 넘게 유지되던 쇄국 정책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 굴욕적인 개항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조슈번과 사스마번 같은 강력한 남서부 번들이 막부에 반발했습니다. 존왕양이, 즉 천황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구호가 퍼져나갔죠. 이들은 어린 메이지 천황을 설득하여 막부 타도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1868년 보신 전쟁이라 불리는 내전이 시작되었고 1869년 막부군이 항복하면서 700년 가까이 지속되던 막부 시대가 끝났습니다. 메이지 천황은 수도를 교토에서 에도로 옮기고 도시의 이름을 도쿄, 즉 동쪽 수도로 바꿨습니다. 이제 일본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죠. 메이지 유신이라 불리는 이 개혁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서양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근대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서양에서 수백 명의 전문가들을 초청했고 동시에 젊은 일본인들을 유럽과 미국에 보내 배우게 했습니다. 특히 군사력 강화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프로이센식 육군과 영국식 해군이 창설되었고 최신 무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군사력은 곧 영토 확장에 사용되었죠. 1879년 류큐 왕국이 합병되어 오키나와현이 되었고 북쪽으로는 홋카이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열강들이 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들던 시대에 일본도 같은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4년 일본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청나라가 쉽게 이길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된 군대는 청나라군을 연전연승으로 격파했죠.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은 타이완을 얻었고 막대한 배상금도 받았습니다. 이 승리는 아시아 국가가 서양식 근대화를 통해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902년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가 유럽 강대국과 대등한 동맹을 맺은 최초의 사례였죠. 그리고 1904년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일본은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특히 1905년 쓰시마 해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발티해에서 온 러시아 함대를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이는 근대사에서 아시아 국가가 유럽 강대국을 이긴 최초의 사례였고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죠.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명실상부한 강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1910년 한국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삼았고 만주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연합국 편에 가담하여 태평양의 독일 식민지들을 점령했죠.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한 승전국 중 하나가 되었고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불과 50년 만에 일본은 서양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강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사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경제 불황이 찾아왔고 사회적 불안이 커졌죠. 군부 내에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팽창주의 사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1931년 일본군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했고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국제연맹이 이를 비난하자 일본은 아예 국제연맹에서 탈퇴해버렸죠. 1937년 7월 베이징 근처 루고우차오에서 일어난 작은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일 전쟁의 시작이었죠. 일본군은 빠르게 중군부 해안 지역을 점령했지만 중국의 저항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전쟁은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난징에서 벌어진 대학살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했고 특히 석유 수출을 금지했죠. 석유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던 일본에게 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1940년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렸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진주하고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석유를 노렸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도조 히데키 총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고 동남아시아 진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국 태평양 함대를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해군 기지에 일본 해군 항공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2시간 남짓한 공격으로 미국의 전함 4척이 침몰했고 4척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2,400명 이상의 미군이 사망했죠. 다음 날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일본은 이후 몇 달 동안 파죽지세로 동남아시아를 석권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버마, 인도네시아가 차례로 일본의 손에 넘어갔죠. 하지만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큰 패배를 당하면서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막강한 산업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속도로 함선과 항공기를 생산해냈고 일본은 점점 수세에 몰렸습니다. 과달카나, 이오지마,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전투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일본군은 항복을 거부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싸웠죠. 민간인들도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시라는 군국주의 교육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투항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본토 상륙 작전을 계획했지만 예상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연합군 병사가 죽을 것으로 추산되었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새로 개발된 원자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호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리틀 보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약 14만 명이 그해 말까지 사망했습니다. 3일 후인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 팩맨이 투하되었습니다. 또다시 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죠. 같은 날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를 침공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군부 강경파들은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했지만 히로히토 천황이 직접 나서서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8월 15일 정오 천황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에게 천황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죠. 천황은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디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달라며 항복을 발표했습니다.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 전함 미주리호에서 공식 항복 문서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난 것이죠. 일본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도시들은 공습으로 파괴되었고 경제는 붕괴되었으며 약 310만 명의 일본인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했고 근본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메가더는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했습니다. 1947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죠. 이 헌법은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재구조였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세계 헌법사에서 매우 독특한 조항이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으며 농지개혁으로 소작농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전범 재판도 열렸습니다.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7명의 A급 전범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수백 명이 감옥에 갔죠. 하지만 천황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메가더는 천황을 전범으로 처벌하면 일본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대신 히로히토는 1946년 신년 방송에서 자신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는 수천 년간 유지되어 온 천황의 신성함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운명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에 맞서는 아시아의 방파제로 여기게 되었고 경제 부흥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한국전쟁 특수로 일본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은 공식적으로 독립을 회복했고 1952년 연합군 점령이 끝났습니다. 같은 해 미일 안보 조약도 체결되어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1955년부터 1973년까지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이라 불리는 놀라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죠. 1968년에는 서독을 제치고 자본주의 진영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토요타, 닛산, 혼다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고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같은 전자기업들도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패든 고품질의 상징이 되었죠. 1964년 도쿄 올림픽은 일본이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신칸센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고속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도쿄를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970년 오사카 만국 박람회에는 6천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왔죠. 일본의 경제 기적은 계속되어 1980년대에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일본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1990년대 초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 불황이 시작되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높은 교육 수준, 치안이 좋고 깨끗한 사회, 그리고 독특한 문화로 일본은 전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죠.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같은 대중문화부터 전통문화유산까지 일본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나라의 회복력과 적응력이었습니다. 200년 넘게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가 개항을 강요당했을 때 일본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변화시켰죠. 물론 그 과정에서 군국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했지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일본인들은 다시 일어섰고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대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일본은 항상 극단 사이를 오갔던 것 같기도 해요. 완전한 쇄국에서 급격한 개방으로, 평화로운 에도 시대에서 전국 시대의 혼란으로, 민주화에서 군국주의로, 그리고 다시 평화 헌법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일본만의 정체성은 유지되었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사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경제 침체,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일본이 다시 한번 적응하고 변화할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4만 년 전 첫 정착민이 도착한 이래 이 섬나라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 왔으니까요. 때로는 외부의 충격으로, 때로는 내부의 혁명으로, 하지만 항상 앞으로 나아가면서요. 오늘은 작은 섬나라가 세계적 강국이 되기까지 일본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